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수의 탄생과 아라비아의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서는 수학 비타민 플러스가 있고요. 두 개를 할게요.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 이데아, 제가 쓴 책인데요. 이 두 개의 책을 내용을 중심으로 수의 탄생과 아라비아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 비타민을 한번 볼게요. 이 수학 비타민은 뭐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수학 관련 책이고요. 먼저 그 저자 박경미 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책 겉표지에 바로 뒷면에 그 박경미 저자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소원대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여고생들이 연애 상담이 전문인 언니 같은 선생님이었지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수학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아마 최고의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먼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수학 석사와 수학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석사학위는 수학으로 순수 수학으로 전공했고 박사학위를 수학교육으로 전공을 바꾼 건데요. 뭐 보통 이제 수학이나 수학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좀 차이가 큽니다. 아무래도 수학은 순수 수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학 교육은 인문학적인 요소가 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귀국 후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는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역사, 문화, 자연, 예술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학생과 일반인에게 전파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서로는 수학 콘서트, 수학 교육학 심리론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수학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다음에 책을 펴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래도 그 저자가 이 책을 어떤 관점과 목적으로 썼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항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펴내면서 이 소제목으로 수학 지식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가치라고 되어 있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수학이 아름답고 유용하다고 느끼기는커녕 그저 두통을 유발시키는 과목으로 인식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정확하게 짚었는데요. 수학이 무슨 입시 교육의 도구, 그러니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 도구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학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없을 정도로 학생들을 그 문제풀이 마치 이제 기계인 양 문제풀이에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학은 온갖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인데요. 입시 도구로 수학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말하면 못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교육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정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 그게 이제 현재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온 가장 흔한 질문은 학교에서 배운 그 어려운 수학이 도대체 어디에 소용되느냐는 것이었다. 이 말은 저도 항상 저 자신도 고민하고 학생들도 질문하는 건데 어차피 대학교 가면 다 까먹을 수학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막대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죠. 돈을 투자해서 수학을 공부했는데 결국에는 써먹을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입시 도구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수학과 수식과 기호로 이루어진 난해한 수학을 배웠지만 수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공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수학에 대한 레테이 강, 여기 이제 망각의 강이라고 합니다. 건넜다는 푸념을 많이 들었다. 수학을 공부하는 그 많은 시간에 차라리 다른 지식을 섭렵했더라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론을 펴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지론을 펴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론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현재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수학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수학 구프론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학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수학 학습을 통해 길러진 사고 능력은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는 정신도야적 측면을 부각시켜 보기도 했다. 이 정도로는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정신도야적 측면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더라도 단순히 문제풀이잖아요. 수학 개념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 개념의 이해를 위한 문제풀이여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풀이가 가장 높은 목표가 돼버렸어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 됐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죠. 내가 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기계적으로 잘 풀면 수학을 잘하는 그런 기계적 인간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정신도야라는 측면도 사실은 지금은 제대로 된 목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수학은 치밀하고 엄정한 사고, 정직하고 올곧은 품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라는 인간 교육의 측면을 설득해 보게 됐다.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만 잘 풀면 된다라는 높은 점수만 얻으면 된다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학의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학이 얼마만큼 쓸모있는 학문인지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예를 드는 것이었다. 저희 목표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교육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책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 중에서 이제 수학 비타민 플러스와 제가 쓴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 이데아라는 책도 수학의 가치와 의미,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자와 저희 생각이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뒷부분은 이제 통과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책의 내용을 읽을 건데요. 먼저 차례를 보면 총 그 9장으로 되어 있고요. 챕터 9챕터로 되어 있고요. 챕터 1은 생활 속의 수, 그 다음에 챕터 2 생활 속의 대수, 챕터 3 생활 속의 기하, 챕터 4 생활 속의 통계와 확률, 챕터 5 예술 속의 수학, 챕터 6 그 다음에 자연 속의 수학, 7 동양 역사 속의 수학, 그 다음에 8 서양 역사 속의 수학, 9 수학으로 세상 보기라서 일상생활로부터 역사까지 정말 전 수학에 대한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을 묶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내용을 묶어놨다고 해서 책을 잘 팔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읽는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 내용 하나하나 속에 아마 그 저자가 수학이 전달하고자 하는 수학의 가치와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챕터 1에서 이제 생활 속의 수학에서 두 번째 단원으로 소개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에 담긴 천재적인 발상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문명권마다 숫자도 제각각인데요. 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각 문명권마다 나름의 고유한 숫자를 만들고 수체계를 고안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등장하면서 인류는 숫자의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점차 편리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죠. 고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인해서 문명의 출발로 그 다음에 근처에는 이집트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 전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에서 이제 중국 문명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요. 교류에는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문적 교류, 특히 숫자의 교류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환할 때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적는데 숫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용하는 숫자를
서로가 공유하면서 편리한 숫자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택한 것이 아라비아 숫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숫자의 진화 과정을 보면 인류가 아라비아 숫자의 간편함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는지 실감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의 탄생부터 좀 이해를 하면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 이데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의 수 속의 이데아 부분인데요. 여기서 자연수의 탄생, 여기서 수는 자연수의 탄생입니다. 여기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는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오래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발생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시가 지금 보면은 이제 뼈에, 동물의 뼈에 또는 나뭇가지에 또는 돌에 이렇게 세로선, 사실은 이제 이걸 날카로운 돌로다가 그은 건데요. 이렇게 표시를 냈겠죠. 수로 발전한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수 개념이 없던 원시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수의 발생 과정을 추정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만 년 전에 원시인이라 하더라도 현생 인류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들의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요. 단지 지식이나 경험 부족 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원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먹는 문제의 해결은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였을 겁니다. 계절의 변화를 볼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식물이 자라는 봄이 올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충이나마 밤과 낮이 몇 번 바뀌어 겨울이 지나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겨울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의 수에 따라서 먹는 양을 계산하고 이 정도만 있으면 겨울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계산했을 겁니다. 재산 관리나 물물 교환에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재산이 양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을 기른다.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다음날 보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는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과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양 몇 마리를 주거나 또는 받을 수 있죠. 즉 내가 가진 재산이 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를 배우다 보니 어떤 대상을 보면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대상이 수를 세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렵지 않게 그 수를 많다거나 적다 또는 맞거나 틀리다 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 개념이 없는 원시는 자신의 양을 셀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셀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럴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동물의 뼈에 새겨져 있는 가로선들은 세로선이죠. 세로선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시들이 사용한 것이 기호 또는 1:1 대응입니다. 먼저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은 동물의 뼈, 단단한 나뭇가지에 양 한 마리에 선 하나, 이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양이 몇 마리인지 알 수 있겠죠. 양이 2마리면 2개의 선을 긋고요. 처음에는 사람이나 집단마다 서로 다른 기호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물물 교환 과정에서 편리한 기호로 통일했을 겁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기호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들이 크기와 순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기와 순서가 있는 수 개념을 순서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런 기호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나뭇가지에 표시했는데 이때 사용한 도구가 바로 뾰족한 돌멩이로 그은 거겠죠. 그죠? 이 뾰족한 돌멩이로 그은 거예요. 이 돌멩이를 라틴어로 캘큘러스랍니다. 캘큘러스. 오늘날 계산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캘큘레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가로선을 긋기도 하고 세로선을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한 건데요. 이거를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앞에 이 그림은 고대 중국에 사용한 산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이건 산가지입니다. 좀 이따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매우 눈에 익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숫자와 매우 비슷하죠. 자, 한번 숫자들을 볼게요.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사용했던 숫자고요. 고대 이집트,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고대 이집트 이렇게 숫자를 썼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죠? 세로선을 긋었어요. 그리고 로마 숫자도 비슷하죠. 오진법을 사용했다는 거 외에 세로선을 긋는 거는 똑같습니다. 마야 문명도 점을 찍었다는 것과 뭐 세로선을 긋는 거 비슷하고 고대 중국도 1, 2, 3 비슷하죠. 이런 비슷한 발전의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기호는 문명이 발생된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요까지 수의 발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학 비타민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집트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집트 문자는 신성 문자, 성직 문자, 민영 문자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이집트 숫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신성 문자로 십진법을 따르며 10의 거듭제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인데 10의 거듭제곱 1은 막대기고요. 10은 이 발 뒤꿈치 뼈랍니다. 그 다음에 100은 감겨진 밧줄이고요. 그 다음에 1000은 연꽃, 그 다음에 만은 손가락, 그 다음에 10만은 올챙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만 다음에 100만은 굉장히 큰 수겠죠.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000은 연꽃 모양을, 그 다음에 10만은 올챙이 모양을 본딴 것으로 그 당시 연꽃이나 올챙이가 아주 흔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00만은 웬만한 사람은 놀랄 정도의 수가 되므로 놀란 모습을 형상하여 큰 수라는 것을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네요. 100만은 우주를 받치고 있는 신의 모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 모양을 보니까 놀라는 모습일 수도 있고 뭔가를 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큰 수로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이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의 숫자 표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456을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456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0을 4번 적고 10을 5번 적고 1을 6번 적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죠? 하나하나 세야 됩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어도 4개, 그 다음에 10이 5개, 그 다음에 1이 6개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세야 되겠죠. 매우 번거롭죠. 다음에 고대 그리스 숫자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스의 숫자는 이집트의 숫자와 유사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첫째, 상형 문자에 가까워진 이집트의 숫자에 비해 숫자의 모양이 단순화되었다. 그렇죠. 거의 이제 상형 문자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조금 더 단순화되었다는 얘기는 추상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둘째, 5번 이상의 동일한 숫자를 반복해 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 50, 500에 해당하는 중간 숫자를 두어 표기를 간단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중간 숫자를 두면 아무래도 반복되는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50, 500에 대한 숫자는 1, 10, 100에 대한 숫자를 합성하여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 5, 10과 1 사이에 5라는 숫자를 넣었죠. 그 다음에 10과 100 사이에 또 50이라는 숫자를 넣었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진전됐고 실제 1과 10은 모르겠지만 100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영문자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X 그 다음에 많은 M 그죠? 아무래도 영문자의 기호는 그리스 문자와 또는 숫자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또 456을 한번 적어볼까요? 456을 적을 때 50을 나타내기 위해 100에 10에 해당하는 숫자를 5번 적는 것이 아니라 바로 50을 적는 거죠. 50을 나타내는 숫자 하나만 적으면 된다. 6 역시 1을 나타내는 숫자 6번을 반복하여 적지 않고 5와 1을 결합시키면 되므로 이집트의 숫자 표현에 비해 다소 간편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456인 거예요. 자, 그 400은 500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 500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0을 4번 적는 건 똑같지만 50은 한 번에 적어요. 그 다음 6은 5와 1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죠? 다음에 로마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고요. 실제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는 현재도 챕터죠. 챕터를 표기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친숙한 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1, 5, 10 여기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50 넘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은 L, 100은 C, 그 다음에 500은 D, 그 다음에 1000은 M 이렇게 로마 숫자를 적었다라는 건데 알파벳을 이용해서 숫자를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숫자도 이집트나 그리스 유사한 방식으로 따르는데 한 가지 특징은 5나 10에서 가까운 수는 그 수의 오른쪽에 더할 수를 적거나 왼쪽의 뺄 수를 적어 숫자의 표기를 간결화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를 기준으로 5보다 적은 수 4는 왼쪽에 적었어요. 그리고 5보다 하나 큰 수 6은 요 1을 오른쪽에 1을 추가해서 5를 기준으로 부족수와 남는 수
2로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6은 5와 2를 더한 6이 되며 그 다음에 5L은 XL을 적으면 XL은 50에서 10을 뺀 40이 되는 식이다. 이때 1은 5에 비해서 X와 짝을 이루고 X는 L이나 C와 짝을 이루며 C는 D나 M의 숫자와 짝을 이루어 숫자를 나타낸다. 이 부분은 이제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456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56입니다. 그러면 100은 4 곱하기 100이죠. 400은 4 곱하기 100이 되겠고 50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은 5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00을 의미하는 C가 4개, 그 다음 50을 의미하는 L, 그리고 6은 5 더하기 1, 그죠? 5 더하기 1이므로 5, 2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456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중국 숫자를 볼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국 문화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자도 간단한 숫자는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중국 숫자로 넘어오면 1부터 9까지의 기본 숫자에 10의 거듭제곱에 대한 숫자를 결합시킴으로써 수를 표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0, 100, 1000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56을 적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456 우리가 이제 읽는 대로 그대로 한자로 적으면 됩니다. 400 100이 자리 50 10이 자리 5 그다음에 6 1 1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생략해 쓰기 때문에 456 이렇게 자릿수의 표현에 맞게끔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숫자는 표기할 때 주로 이용되었고 중국에서 계산을 할 때는 달인 방식으로 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산목 또는 산가지인데요. 늘어놓아 수를 나타냈는데 자리값에 따라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홀수 자리와 짝수 자리의 표기에 차이를 뒀어요. 다음과 같이 1, 100, 그러니까 100에 10의 거듭 짝수 제곱 자리값은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산목을 늘어놓았고 여기서 산목은 산가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 1000, 그 다음에 10의 그 지수가 홀수 지수인 자리값은 수평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가로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열했다. 그러니까 산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1, 2, 3. 이건 이제 세로 모양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모양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했던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456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산가지로. 그러면 그 100의 자리에 4, 100의 자리는 짝수 자리니까 세로선이 됐고요. 50, 10은 그 지수가 1이잖아요. 이럴 때는 가로선을 사용해서 10의 자리임을 나타냈고 6은 그대로 이제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6으로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로선과 가로선 10의 거듭제곱이 지수가 10의 지수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구분해서 자릿수를 표현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 아라비아 숫자인데요. 그냥 456이죠. 너무나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숫자의 표기는 점진적으로 진화하다가 인도 사람들에 의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은 사실은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 전달됐을 뿐이지 유럽으로 전달됐을 뿐이지 원래는 인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도 숫자라고 적는 게 정확한데 아무래도 이제 전달한 나라를 포함해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의 표기 방법인 456에서는 굳이 100이 4개라고 명사하지 않아도 100의 자리에 4가 있기 때문에 400임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자리값을 갖는 위치적 기수법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을 1의 자리, 5를 10의 자리, 그 다음에 4를 100의 자리, 1, 10, 100의 자리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숫자의 위치에 따라 위치가 바로 자리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 표기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자리값이 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0의 기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406을 한번 볼까요? 406을 본다면 이 10의 자리에 0을 써놓지 않으면 46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4가 100의 자리인지 10의 자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릿수를 표현할 때 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필요한 숫자입니다. 만약 0이 없다면 123이라고 적었을 때 이게 1003인지 1203인지 아니면 1023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인류가 위치적 기수법을 생각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숫자는 이러한 표기법을 생각해낸 인도 사람들이
아라비아로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생략한 채 흔히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지금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현재 아라비아 숫자라는 456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너무도 간결하고요. 그 아라비아 숫자가 갖는 그 장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라비아 숫자가 원래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만든 숫자라고 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에 전파되었고 이집트 문명을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학을 배웠어요. 그 수학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화권으로 가져가서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수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인접해서 인더스 문명이 있어요. 서로 교류를 했던 거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도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파됐다고 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수학은 살아있는 학문이다라는 소점으로 되어 있고요. 대개의 학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간다. 수학은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숫자의 표기 방법이 진화해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은 박제된 지식으로 이루어진 화석화된 학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살아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